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입니다.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종걸 전 의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종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선범 전 의원님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선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게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박범계 장관 패싱설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이 상황은 왜 나왔을까요? 먼저 그래도 이거는 김현진 의원님께서 한번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몇 언론에 어제 오늘 보도된 내용의 기사를 종합해서 이제 쭉 읽어봤더니요. 예. 내용이 즉슨 이런 것 같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에 아마 대통령님하고 이런저런 사전에 대화를 하고 아마 이제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었던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최근 이제 이 검찰과 또 문재인 정부가 불편한 관계와 이런 맥락 속에서 자신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얘기를 대통령께 드렸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한 언지를 받고 아마 임명이 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임명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이 검찰 간부들 인사였는데 예. 그 직전에 이제 배bun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하면서 이 민정수석에 대해서 사실상 그냥 인사하는 과정에서 배제가 되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민정비서관 그리고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개선 라인을 통해서 아마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본인이 사실상 배제가 되니까 사표를 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기사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민정수석을 통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배bun규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는 것을 일정하게 조율을 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동원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알아보고 조율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것으로 맥락이 읽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읽히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점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이게 민정수석 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비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신속하게 경질을 해야 될 거고 대통령의 뜻에 맞는 사람을 아마 민정수석으로 임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선범 전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덜러리 서는 거는 못하겠다라고 저는 나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도 대통령하고 선임될 때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때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이야기, 본인이 했던 이야기 있을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유심히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찰 출신이잖아요. 신현수 수석이. 그러니까 검찰 출신인 신현수 전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추미애 전 장관과는 다르게 윤석열 총장 쪽하고 어떻게 보면 공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인사하는 거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월성 원전 수사 이걸 보니까 도저히 나는 완전히 민정수석은 가운데 세워놓고 다 일정한 라인하고만 연결돼서 일이 처리되는 것 같은 좀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바꾸어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혹은 또한 박범계 장관의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검찰 전체에 대한 불신이 역시 깃군하는 점이 좀 나타나고 이게 다시 한 번 더 검찰과 현 여권의 갈등으로 불거지면서 임기 말 맡고 있는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대통령이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신현수 수석의 사표를 빨리 수리하든지 바꾸든지 아니면은 일정하게 좀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지. 예,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보도에서는 또 그 설 연휴 전에 그 사표 냈다가 이제 반려돼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다시 또 근데 저 연휴에 또 냈다고 합니다. 저 이종걸 전 의원님 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뭐 현재 그 신수석으로부터 뭐 직접 들은 얘기는 없죠. 본인이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고요. 예, 대충 이제 추측성 그리고 이제 주변 방증 조사를 통해서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저는 지금 민정수석이 새로 임명되시면서 과거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조국 수석입장과 그 기존의 아주 이제 그 검찰 인사에 주도를 깊숙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아주 주도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 그런 과거 방식의 그 수석 운영을 뭐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퍼즐 맞추기 방식의 돌연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뭐 저는 그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청구된 내용과 또 수석이 역할을 하는 검찰에 대한 인사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각각 떨어져 있는 파편적인 사실들을 이제 애써 모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일종의 월성 1호기 중단이 뭐 조기 중단이라고 하는데요. 예, 과거에 이미 시민 참여인단으로부터 그 월성 1호기에 대한 이제 그 적적성 평가 같은 것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경제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평가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 검찰이 그 국가 정책적인 최고 정책적인 과정의 위법성 판단 또는 그 사실 기대 가능성도 없는 책임성 판단을 임의로 해서 예, 영장 청구를 하게 한 것, 이런 것들은 좀 뭔가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검찰과 서로 의논하고 또 그 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보장돼야 될 텐데 그것들이 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성찰적 과정에서 예, 사의를 표한 그 내용이 심정적으로 나온 건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꼭 민정수석의 뭐 업무 미숙이라든지 잘못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 문제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는 연휴 후에 또다시 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뭐 반려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받으리는 게 맞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반려하는 방법으로, 예. 지금 이제 사실 아직 잔존되고 있는 네네. 기록에 관한 정책 평가를 예. 검찰이 임의로 수사하고 또 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민정수석 입장으로서는 좀 여러 가지 더 일진의 노력들을 할 필요는 있겠다. 예. 뭐 그런 것을 토대로 아마 민정수석을 계속 업무로서 중요한 업무로서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신선문 의원님께서 아까 사표 수리하는 게 맞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2번이나 낸 사람한테 반려하면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라. 이게 바깥에 뭐 갈등이 비치면 안 좋다는 취지로 이렇게 잡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 김현진 전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표 수리가 맞습니까? 이제는? 글쎄요, 이제 뭐 대통령과 지금 이 신수석 두 분의 이제 어떤 의지와 협의에 따라서 이제 정해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2번씩이나 만약에 연거푸 사표를 냈다면 신수석 입장에서는 대통령님 당신의 철학과
전략과 어떤 국정 방침에 대해서 제가 보좌를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런 의사를 피력한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할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바꾸고 신수석의 전문가적인 생각을 좀 받아들이시든지 예. 아니면 본인의 생각대로 가려면 그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수석을 발탁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사표 사의 얘기하니까 또 떠오르는 분이 있죠. 그 홍남기 이제 경제부총리인데 그 이분 관련해서는 항상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뭐 여당과 이제 각을 세우는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시는데 자 이번에 또 4차 재난지원금 이제 3월 말쯤에는 이제 지급 시작한다 이렇게 지금 가닥이 세워졌는데 또 이제 뭐 15조 원이 10조 원에서 또 이제 뭐 또 이거 가지고 또 뭐 갈등 양상이 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종걸 의원님께서 말씀 시작하시죠. 예. 예, 뭐 홍남기 부총리가 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한번 자기 뜻을 관철한 그 아주 대표적인 예로 지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 부채가 한 100조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나라 재정 수준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도 예. 급격히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경제 수장이 이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이런 입장을 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논쟁할 가치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어느 정도 그 자기 입장을 관철시킨 홍남기 부총리로서는 지난 3차 때 9조 3천억이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번에는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또 3차에 비해서 3차 때는 한 280만 명의 지급을 한 것인데 매출 4억 미만의 예. 서비스 종사자 5명 미만인 일반 업종과 이제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걸 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총 GDP가 1,85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5조 정도면 약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지급이 아니고 일반 지급을 해서 시장에서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을 통하면은 국민소득이 좀 더 늘어날 텐데 이거는 예. 이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 보존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5조에서 좀 넘는 금액, 한 20조 내에 예. 정도에서 한 1%의 국민소득을 대략 이제 폼으로 좀 정해 보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번에는 지적되는 것처럼 3차까지 4차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네. 또한 아직까지도 뭐 축적된 데이터가 없느냐 또는 피해 정도 관계없이 기준만은 충족되면 모두 받고 기준 미달하면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벽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제한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제한들을 잘 이번에 새로운 데이터 이번에 3차에서 4차로 이어지는 데서 좀 더 유능한 방법으로 그런 절벽들의 영역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지급 기준에 관해서도 매출과 이익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저는 투트랙으로 지금 이제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4차 지원이지만 다음번에는 어찌 됐든 손실보상법이라는 이제 그 구체적인 그 기준 제시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예. 그에 대해서 뭐 저는 홍영기 총리와 당과 청와대가 그리고 정부가 아주 지도 면밀한 예.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번에 총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선문 전 의원님, 지금 뭐 이게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여당과 홍 부총리 사이에 이제 또 각을 세우는 부분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야당에서는 또 뭐 이게 또 선거 앞두고 우호적인 여론 조성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 전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게 뭐라 그럴까
지금 그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더 넓고 더 두텁게 돈을 쓰자는 거잖아요. 예. 더 넓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은 전번에 280만 명 이상으로 확 더 늘리자. 많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점상도 주고 플랫폼 노동자에도 주자 이런 취지예요 이게. 예. 그다음에 더 두텁게 주자는 거는 지난번에는 최대가 아마 100만 원, 뭐 3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걸로 안 된다. 네. 심지어는 뭐 500만 원, 600만 원까지 주자 이런 이야기. 돈을 더 많이 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자 이래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야 특히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야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전 국민과 맞춤 지원을 병행하자. 투트랙으로 가자. 다시 말하면 보편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자는 이런 황당한 안을 들고 나왔을 때 돈을 갖고 있는 돈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해서 말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별 지원으로 돌면서 여당이 그런데 최대한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금액도 늘려서 선거 전인 3월 안에 지급하자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뭐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하겠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다고 해서 선거 앞두고 지금 주지 말자고 말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그 효과가 지난 작년에 4월달에 그때 1차 재난지원금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거 본다면은 야당 입장에서도 반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이거다 이거죠. 뭐냐 하면은 손실 보상이 원래 원칙이다 이거예요. 자영업인 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을 진정으로 보호하려면은 손실 보상법을 해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라는 거는 원론적으로 맞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막는다는 공익을 위해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같은 그런 정부 조치를 따랐기 때문에 영업에 손실을 봤다면 당연히 정부에서 보상해주자는 논리가 타당하고 맞아요. 이 금액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여당에서 지난번에 내놨던 거 보면은 한 달에 뭐 25조 원이다. 넉 달이면 100조 원이라는 소리가 나왔으니까 이 너무 많다면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기준을 좀 마련해 주는 게 더 정확한 접근이라고 야당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코로나 선거 지원금을 하겠다 이런 비판받을 소지가 제가 볼 때 차고 넘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의견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이라든지 이제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든지 어쨌든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서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게 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하고 이게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취임 초기부터 이게 복지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부채의 증가 속도가 지금 유사 이래로 폭발적으로 높은 속도로 지금 부채가 증가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는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40%가 안 됐는데 지금 45%를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 아니 그 중요한 공직을 계속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건 도저히 장기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요구를 여당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꾸 사표를 내겠다, 어렵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상황은 이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이게 뭐랄까 최대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넓고 두텁게 해주는 건 맞는데 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실무자들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는 관료들의 얘기를 좀 들어가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정부 때 대규모 사찰했다. 뭐 국회의원들도 사찰했다. 진상 밝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 심지어 판도라의 상자 이거 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이종걸 전 의원님, 말씀 주시죠. 사실 이게 보궐선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선거 전의 일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국정원 그 기사 취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얘기를 보니까 벌써 한 2번 정도 이런 일이 있어서 어느 정도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국정원장이 되시면서 여러 가지 그 과거 예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좀 낸 건 아니냐라고만 의혹 제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터질 게 터진 것 같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보면 사찰 내용이 뭐 개인 금전 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사생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가 이제 우려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청구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국정원이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안민석 의원이나 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다 사찰이 했다라고 하는 중에서도 특히 그때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스스로 이제 공개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우선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해서 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아주 국민의 중대한 공권 침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아주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반드시 진상 규명이 돼야 되겠다. 예. 이런 입장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가 임박했다고 해서 일단 덮어라 이런 얘기는 뭐 야당의 태도이지만 예.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부산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박형준 그 후보가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이제 홍보 수석을 하면서 그에 관해서 보고자로서 돼 있다라고 하는 그 기사 내용이 굉장히 꽂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선거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태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박형준 교수는 당시 말씀하신 게 정무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고자로서 이렇게 돼 있는 기사가 네네. 아마 상당히 좀 기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예. 우선 이게 이렇게 지금 나온 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을 시켜서 조직적으로 정치인 불법 사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당시 현역이었으니까 아마 사찰 대상이 됐음직한데 저는 내용을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면 이게 왜 지금 시점이냐, 왜 중요하냐면은 아시는 대로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내부 개혁을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이 있어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라고.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게. 왜 성공회대 교수는 정혜우 교수가 위원장이 되고 외부 인사가 위원장이 돼서 그래서 6개월 동안 국정원 내부에서 기록을 다 보고 모든 걸 해서 세월호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국정원이 이런 걸 다 조사한 적이 있다고요. 거기에서는 말 한마디 나온 사실이 없어요, 이게. 6개월 동안. 내부를 다, 기록을 다 봤다니까요. 국정원이 지금까지 잘못한 역사가 뭐 있냐. 그러니까 내부 개혁을 한다면서. 그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서. 근데 지금 나온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의문. 그러면은 정혜구 위원장 그 팀이 못 봤던 걸 박지원 현 국정원장은 찾아냈단 말인가? 아니면 있었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넘어갔던 걸 문제 삼는 건가라는 분명히 나오는 거고. 그럼 내용이 뭘까? 내용이 뭘까를 제가 볼 때는 언론을 보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제가 짐작컨대 이런 거잖아요. 뭐 주변 사람들의 말하는 저 사람이 어떠다, 신모 국회의원이 어떻다라는 주변 평판, 신상 정보, 사생활, 뭐 뒷이야기 이런 걸 모아놓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공개를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보위원들끼리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수준에 어떤 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좀 공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국정원이 그러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사찰했느냐 일반인들 또 정치인들을 정치적 반대자들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현역 기자실에 들었습니다만 예. 김대중 정부 때는 미림팀이라고 해서 아예 핸드폰을 휴대전화를 도청한 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당시 신건 국정원장이 감옥 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흑역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제를 해놓고 지금까지 역사가 쭉 정부에서 정치적 반대자들, 특히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원이 정치 사찰을 해왔다는 걸 전제를 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갑자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만 했다라고 하면서 이 시점에서 들고 나오면서 제가 볼 땐 좀 박지원 원장의 좀 정치적 저의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합니다. 저는. 예. 신현님께서는 2009년이면 그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당시 혹시 저도 사실 만약에 예. 지금 국정원의 설명대로라면 네. 저도 뭐 파일이 있겠죠. 금시초문입니까 이 얘기는 그러면? 저도 당연히 금시초문이죠. 예. 다만 MB 시절에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 MB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여당 의원들도 왜 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정두원 전 의원 지금 돌아가 있으면 정두원 전 의원 뭐 사찰했다라는 그다음에 남경필 전 그 당시 의원 지사였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가족 관계를 조사했다 이런 소문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랄까 좀 시시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당시에 뭔가 이명박 대통령이 쫓긴 듯이 하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뭐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 의원님. 이번에 김현진 의원님 좀 얘기하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끝나갑니다. 우선 이제 신성봉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대중 정부나 아니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과거에 관행적으로 했던 이제 국정원의 조남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이걸 계속해서 이어서 써왔는지 그런 부분 하나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조남 파일에 들어가는 기재된 내용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그 정보 기재된 내용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미행이나 도청 뭐 이런 불법적인 어떤 방식이 동원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정원의 어떤 권한 범위 밖의 어떤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던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범법 행위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정보위에서 보고를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될 부분 수사해서 처벌해야 될 사람 처벌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18년형을 받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워낙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엊그제 그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이 관여 여부라든지 뭐 관련 여부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나 진배가 없기 때문에 선거하고도 별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사할 부분 조사하고 또 수사해야 될 부분 수사하고 이래서 털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걸 의원님 방금 뭐 좀 말씀하시려 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딱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30초 내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18대 때 검찰로부터 사찰받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 빌딩에서 야당 정치인들 사찰한 내용이 정보경찰 작성 명의로 돼 있는 것이 이제 압수되면서 그것을 또 추가한 수사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정원대로 이제 사찰을 한 것이 이제 의혹이 있었고요. 이런 개별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전방위적으로 각 부처 간 검찰, 경찰, 국세청 그래서 그거를 실험 파악을 해서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었다. 국정원도 물론 스스로도 뭘 하겠지만 그래서 국정원이 그 파일을 관리하는 문서 보관자로서 이번에 의원들이 문건 공개 청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발견됐던 그런 정보 사찰 내용과는 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주 중대한 인권 침해로서의 문제를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이낙연 대표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실업자들 이제 시간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종걸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김경윤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요. 잠시 뒤 4부에서는요. 지금 군부 쿠데타 이후에 시위 거세지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맞선 대규모 시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도심에 장갑차가 들어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자, 미얀마 현지 상황 어떤지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19년째 거주하시는 천기홍 부산외대 미얀마학과 특임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현지 시간이 시차가 있어서 좀 한 6시 좀 넘으셨죠? 몇 시입니까? 네네네, 지금 6시입니다. 아, 예.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 지금 양곤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19년째 지금 계시는 게 맞습니까? 네네네, 19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2월 1일 쿠데타 발생 이후에는 6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위가 현재 11일째 이어지면서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시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양곤인데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의 강경 진압과 예. 체포가 이어지면서 부상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좀 우려가 되고요. 예. 지금도 새벽 시간 인터넷 차단이 되고 있고 지금 3일째 새벽 시간 인터넷 차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지금 인터넷 차단됐다는 말씀이 그럼 하루 종일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지금 인터넷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네네. 제가 19년 거주하시는 거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이런 상황을 좀 이전에도 보신 적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뭐 장갑차가 들어오고. 네, 2007년도에 이제 불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샤프란 혁명이라고 하죠. 그 불교 승려 보복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해서 이제 샤프란 혁명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는 더욱더 큰 강경 진압으로 해서 이제 많은 살상도 있었고요. 그때보다는 조금 그나마 조금 다행인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에 비해서는 좀 덜한 상황이지만, 근데 지금 그 장갑차가 보니까 양곤 중심부에 들어간 사진도 영상도 제가 사진 봤고요. 이거는 그러면 그냥 봐도 계엄령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2월 8일 오후에 이제 미얀마 과도 정부에서는 긴급 조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요. 이게 사실 계엄령에 준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오후부터 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밤새 미얀마 전역에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은 맞고요. 2월 14일 저녁 무렵부터는 이제 양곤 시내로 장갑차와 무장병력을 실은 트럭이 시내 곳곳으로 진입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양곤의 치안과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군병력이 진입을 하게 되었다라거나 라고 하는 확성기 안내 방송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밖에 다니시기가 좀 불안해서 이런 상황도 직접 보시기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양곤 상황은 그래도 좀 그나마 나은 편인데요. 처음에는 여기 이제 양곤 시민들이나 저희 도민들도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해줬습니다. 이제 장갑차나 이런 군병력이 들어오는 건 사실은 그때 2007년 혁명 이후에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양곤 지역은 그나마 다행히 평화적으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그 TV 보도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지금 그 현지 그 시위 상황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지상파 국영방송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공무원들 파업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 이어지면서 지금 과도 정부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계속 경고나 또는 이제 다시 이렇게 독려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라고 할까요? 강경화 채찍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방송을 하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지금 과도 정부 자체가 방송을 통해서도 본인들이 좀 불안한 요소도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서 또 시위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2007년처럼 이렇게 뭐 아주 강경 진압은 아닙니다만 또 다른 도시들에서는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뭐 실탄 사격이니 또 수백 명 뭐 시위대 체포했다 이런 소식도 들었다. 이렇게 지금 네네, 맞습니다. 예,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네네네. 그 2월 8일 개헌령 선포되고 다음 날이죠. 9일 예. 수도 네피도라는 곳에서 예. 좀 불행하게도 총격 진압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서 19대 여대생이 머리에 실탄을 맞아서 현재 내사 상태고요. 예. 현지 언론에서도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일 날 통신보안법이 발표됐는데요. 예. 그러면서 야간에 시민 주요 인사들도 체포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양곤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예. 지금 강경 진압에서 이제 고무탄이나 또는 물대포로 진압을 이어가는 그런 좀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 공무원들도 좀 출근 거부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네, 지금 먼저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서요. 예. 각 지역에서는 물론 일부지만 예. 경찰관들도 동참을 하고 철도청, 산림청, 보건부, 그리고 국영방송사 직원들, 그리고 항공국 등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출근 거부가 이어지면서 예. 네, 시민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고 있고요. 아마 과도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인터넷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네네. 이 시위를 뭐 어떻게 모이자, 어디서 모이자, 언제 몇 시에 모이자 이런 것들은 정보교환은 어떻게 지금 합니까? 시위대에서? 저도 사실 문자가 들어오는데요. 아, 그래요? 예. 문자가 들어오는데 예. 이제 몇 월 며칠 어디서 장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양곤에서는 지금 시위가 이어지는 주요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몇 월 며칠도 계속해서 시위가 진행될 것이니 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들이 지금 전화로 오고 있고요. 예. 전화로요? 전화라는 게 말씀하시는 게 네, 전화 문자 메시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들어오고 예.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동참을 해가지고요. 예. 그럼 네, SNS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럼 낮 시간대라도 그럼 SNS 같은 경우는 뭐 이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SNS 중에서 이제 미얀마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페이스북인데요. 예. 페이스북은 이미 정부에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 네. 정보통신법이 전파되면서 예. 발표되면서 이미 차단을 했는데 또 우회를 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찾아서 예.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미얀마의 이 시위 상황, 뭐 규모라든지 이거 좀 사실 언론에 전해진 바 가지고 정확하게 좀 알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네. 현지 언론사들을 통하면은요. 예. 이제 현지 언론 미디어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지상파에서는 활동을 다시 못하게 된 인터넷 방송을 네네. 하는 현지 미디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양곤에서는 지금 계속 10만 명 이상 예전에는 어떤 한 장소에 집합을 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형태였다면은 예. 지금은 조금 분산돼서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진이나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예. 지방에서도 지금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많은 군파들이 나와서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아마 전국적으로는 한 90여 개 도시에서 100만 명 이상은 계속 시위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얀마 군사정부가 뭐 이런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강경 대응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네. 지금 우선 경미한 선동을 할 경우에는 7일 구금형으로 처벌한다. 또는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파업에 동참을 요구하거나 예. 이런 협박, 그다음에
시위선동, 거짓뉴스, 뭐 개인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전파할 경우에는 뭐 징역 3년형까지 네네.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무게 있는 경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교민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교민들 상황은 네네. 뭐 특별히 이를테면 시위에 참여하셨다거나 그래서 혹시나 부상을 당했다거나 체포당했다거나 그런 소식은 혹시 없습니까? 네네. 아직은 뭐 시위에 참여한 교민분들은 아직 없으시고요. 예. 대부분 우리 교민분들이 양곤에 거주하고 계셔서요. 예. 아직까지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군병력이 배치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단체 채팅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고, 좀 최근에 범죄자들이 석방되면서 예. 시내 곳곳에서 좀 문제가 좀 야기되고 있습니다. 뭐 방화 미수나 예. 실제 방화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치안이 좀 많이 약해져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간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긴급 공지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른 아침 시간에 네. 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현지에서 천기용 부산외대 미얀마과 특임 교수였습니다. 내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구 스타 쌍둥이 자매 학교 폭력 논란과 그 대응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일단 오늘까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어제는 프로배구연맹 코보가 대책을 내놨는데 앞으로 학교 폭력 연루자는 아예 프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인 드래프트 때 원천적으로 배제해서 프로리그 코트에 설 수 없도록 전면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선수들은 학교장 확인이 있는 서약서를 내야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거짓인 게 드러나면 영구 제명,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게 앞서 야구계에서도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됐을 때 아예 생활기록부를 받자 이런 논의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불발됐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것도 법적 분쟁이 있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면이 있긴 하고요. 또 이미 프로에 온 뒤 학교 폭력을 사과한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게는 소급해서 추가 징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 추가 소급해서 징계는 없다. 네. 어제 흥국생명 경기장 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갔습니까? 분위기 어땠어요? 네, 쌍둥이 자매가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받고 첫 경기였어요.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이 취재진 80명 가까이 정말 구름같이 몰렸습니다. 배구장에 80명 가까이 갔다고요? 그 여자 배구 챔피언 결정전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네. 저도 그러니까. 기자석 자리가 없어가지고 코트 뒤쪽에 스카이박스에 앉아서 봤을 정도였는데 그래요. 예. 선수들 몸풀기 하기 전에 이제 박미희 감독이 먼저 방송 인터뷰에 나섰는데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배구 선배로서 현직 감독으로서 심력 끼쳐서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번 사태로 불거진 논란, 제일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쌍둥이 자매 어머니이자 배구 선수 출신 김경희 씨의 월권, 갑질 의혹, 그러니까 훈련이나 전술에 관여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 배구 아니고 프로팀이다 이러면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뭐라 하셨냐면 질문 자체가 본인을 비롯해서 현직에 있는 모든 지도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것 같다. 사실 무근이다 이러면서 선긋기를 했고 조 기자가 이런 질문 던진 건 아니죠? 제가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좀 미운 털이 박혔는데 그랬군요. 제가 혼자 했다기보다 이제 기자단이 제일 궁금한 걸 모아서 질문을 정했어요. 일단 2개, 3개만 딱 해야 된다라고 구단에서 나와가지고 똥대를 맸습니다. 하셨군요. 네, 어제 또 경기장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경기장 밖에서 이제 기둥마다 원래 선수들 등번호랑 사진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이재영, 다영 선수는 이미 없고요. 경기장 안에 또 갤러리라고 해서 선수들 어린 시절 사진에 이제 사인해서 걸어놓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미 쌍둥이 자매 사진은 사라졌더라고요. 부상으로 팀을 떠난 루시아 선수, 외국인 선수 사진은 아직 있는데 대조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다 지워내는군요, 그러니까. 네. 경기도 사실 쉽지 않았겠습니다. 졌겠어요. 네.
어렵다 싶긴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사실 그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합쳐서 연봉 10억 원, 한국생명 전체 선수 연봉의 절반 가까이를 받았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전력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재영 서던 레프트 자리에는 김미연 선수, 또 이다영의 세터 자리에는 김다솔 선수가 나섰는데요. 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뭐 실력 또 경험 부족을 절감하면서 0대3으로 졌습니다. 어제 상대 기업은행이었는데 예. 이 팀을 상대로 4라운드까지는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아하. 압도적인 우위였거든요. 근데 예. 어제는 25대 21, 25대 10, 25대 10 이렇게 점수도 딱 41점만 내고 졌어요. 김연경 선수 혼자 9군 분투했는데 좀 외로웠고요. 예. 41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12득점 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제가 뒤에서 스카이박스에서 봤을 때는 서브 리시브부터 이게 안 되니까 제대로 갖춰진 토스가 올라오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생명 어느덧 리그 4연패인데 이제 정규리그 6경기 남았거든요. 승점 1점만 보태면 플레이오프 봄 빼고 진출하는데 지금 경기력으로는 사실 나가도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 연말연시에 논란이 됐던 내용 결론이 났죠? 그 맥값 폭행 최철원 당선인. 그 결국은 아이스하키 협회장 오르지 못한다고요? 네, 고민이 꽤 길었습니다. 최철원 M&M 사장이 아이스하키 협회장에 당선된 게 벌써 작년 12월입니다. 예. 11년 전에 화물차 기사를 때리고 맥값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네서 폭행 집행유예를 받은 인물이잖아요. 예. 영화 베테랑의 소재로 더 유명한데 네, 이와인이 맞아요. 어이가 없네 했던. 근데 이제 실업팀 창단이나 전용시설 확충 등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협회장에 당선이 됐는데 체육회가 계속 고심을 하다가 결국에 어제 회장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그 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규정 26조에 보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게 있고요. 이거를 들어서 우리 인준 못한다 이렇게 아이스하키 협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했을 때는 사실 그럼 한번 주인은 평생 그렇게 지내야 되냐 하면서 육성하면서 이 종목 육성하면서 사회에 속죄할 방법을 달라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재영 다영 자매 학교 폭력 사건으로 다시 체육계가 좀 화두에 오르자 바로 인준 거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최철원 당선인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체육회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것 중에 결정할 것 같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광고선의 출발사의 침 오늘 수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